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여름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이번 주 시작부터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매우 더운 날씨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이른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던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자체를 폭파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말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 협박까지 날렸습니다. 북한이 제대로 우리 정부에게 한방 먹인 셈입니다.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노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북한의 협박으로 남북 공동사무소 건물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해진 상황인데 이제는 하다하다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옥류관 냉면 처먹을 때는 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이 선거에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라는 발언보다 100배는 더 센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북한, 다음은 군이 행동할 것이다. 위기의 시계가 되돌아갔습니다. 몰아치는 북한, 김여정은 확실히 결별했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가 치적으로 홍보했던 남북연락사무소 건물까지 붕괴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무기력해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휴일 심야 NSC까지 소집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먼 나라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라고 모른 척하기로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 와중에 여야는 아직도 원 구성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싸우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통합당 빼고 원 구성 강행할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통합당은 법사위를 못 지킬 바엔 차라리 다 주자라는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대검 감찰부장이 SNS에 한명숙 사건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이 퇴임하기 직전 청와대에 추천한 인물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베이징 농수산시장, 최대 농수산시장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제2의 우한 우려되고 있는데 이곳이 베이징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시장의 규모가 하루에 5만 명이 찾는 대규모 시장인 신파티 도매시장이라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연어를 자르던 그 도마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9회말 투아웃에서 노태영 선수가 18연패를 끝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구단이기도 한데 한화 이글스, 요즘 왜 이랬는지 몰랐습니다. 18연패, 만약에 19연패까지 진다면 아시아 최대 패배 연패 기록인데 아시아 최대 연패 기록 문턱에서 이겼습니다. 두산을 상대로 2번 내리겼습니다. 그러면서 18연패를 끊었는데 오죽하면 한 한화 팬이 야구장 앞에서 고사까지 지내겠습니까? 한화 구단 측은요, 쇄신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쇄신하겠다는 입장이 정치권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월요일의 남자 변원봉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공명 윤 선생, 윤태구 실장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부대 서재현 상근부대 나왔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베테랑 기자입니다.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월요일 아침 3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파국.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대로 끝날까요?
걱정됩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일기장. 창녕에서 학대를 당했던 10살 소녀가 꾸준히 일기를 써왔습니다. 그 일기장 속에 뭐가 담겼을까요? 의붓 아버지, 어머니의 학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을까요? 안타까운 사연, 잠시 후에 새로운 전말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충돌. 또다시 검찰 내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그 장본인은 조국 전 장관이 퇴임 직전에 청와대에 재청한 인물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옥류관 주방장마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지난번에 옥류관에 와서 냉면을 처먹을 때는 등등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을 비난을 한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는 청와대 참모들조차 NSC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청와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파국 위기 속 종전선언 결의안. 그 가운데 여권에서는 종전선언 결의안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여정이 이제는 우리 군에게, 북한군에게 선택권이 있다라고 이른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여정, 확실하게 남조선 겉들과, 지금 표현을 보세요. 겉들이라고 하죠. 겉들과 결별한 때가 된 듯하다. 자, 이것도 대화하자는 시그널로 읽어야 되나요? 글쎄요.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거의 협박을 했습니다. 이 남북연락사무소는 우리 측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고 현 정부의 이른바 대북사업과 관련된 치적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그 건물 없애버리겠다라고 김여정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화하자는 신호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김여정, 다음번 대적 행동 행사권을 총참모부에게 넘겨주겠다. 이제는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의 총참모부가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보복 계획들은 국론으로 확고히 굳혀졌다.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 말라. 이거 협박 아니다. 라고까지 김여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여정이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면서 북한 군부의 도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뭐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북한군이. 김여정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뭐든 해야 할 북한 군부, 뭘 하느냐가 우리에게 이제는 직접적인 피부로 느껴지는 안보 이슈가 된 겁니다. 안보 문제가 된 거예요. 1. 최전방의 국지사격 가능성도 오늘 조간신문에 예측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소개해드리죠. 군사분계선 인근 대북전당 살포지역 아군 GP에 고사총으로 조준 사격할 가능성. 북한이 실수든 아니든 우연이든 아니든 의도든 아니든 일단 우리 측 GP에 쏜 적 있잖아요. 또 쏘지 말란 번 없다라는 게 오늘 동아일보의 걱정입니다. 북한 최전방 초소 인공기 깃대째 제거한 모습이 포착됐다. 한 소식통은 가끔 깃발 내리긴 하지만 깃대째 제거한 건 이례적이다. 군사적 도발이 임박했다는 사인을 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을 편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SLBM 발사. 이미 무르익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남북 함정이 실제로 충돌할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든 해야 한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군사적인 안보의 위험성이 우리 피부, 우리 국민 피부로 느껴지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핸들링해야 될 청와대의 NSC는 과연 주말 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NSC 열긴 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주제로 열지 않았습니다. 안보실장 주제로 열었고요. 청와대는 김여정 담아 3시간 만에 NSC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 결과는 비공개에 묻혔습니다. 글쎄요. 그때 NSC 열고 우리 국민의 삐라를 날리는 행동에 대해서 NSC가 성명을 냈던 것과는 지금 대조적입니다. 침묵하는 청와대. 지켜보자.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할 것. 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화의 문제라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요. 국가안보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불만이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오늘 동아일보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요, 제대로 북한을 아는 사람이 청와대에 없다라는 얘기도 오늘 동아일보 기자의 기사에 실렸습니다. 오늘 역시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는요, 안보실 주요 인사들 북한의 강경 반응이 나오면 김창수 통일정책 비서관에게 북한이 왜 저러냐라고 물어만 본다. 안보실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문 대통령 입만 모두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는 하다 북한의 옥류관 주방장마저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우리 과거에, 머지않은 과거에 리선권이 우리 기업 총수들 향해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는 이른바 막말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는데요. 이제는 옥류관 주방장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평양 와서 옥류관 국수를 삐 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 대통령 일컫는 겁니다.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옥류관 모든 종업원들이 독사는 10~100번 허물을 벗어도 역시 독사라며 치를 떨고 경로하고 있다.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독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 옥류관 주방장이 비난을 했던 삐 먹는다 라고 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오찬에서 화기애애하게 평양냉면입니다. 유명하다는 옥류관 냉면 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도 화기애애했고 김정숙 여사도 맛있게 드셨습니다. 대통령도 뭐 맛있게 드셨던 건 더할 나위 없고 김정은 옆에서 리설주도 퍼스트 레이디 리설주도 이렇게 끊지 않고 평양냉면을 먹었습니다. 김정은도 맛있게 대통령도 맛있게 후루룩 먹었는데 이재명 기자, 옥류관 주방장은 왜 우리 대통령의 이 장면을 향해서 옥류관 냉면을 삐 먹는다라고 막말한 거죠? 아무래도 저때 가장 상징적 장면이죠. 그러니까 평양에 가서 옥류관 냉면을 먹으면서 가장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당시에 남북 군사합의를 비롯해서 상당한 평화 협력 그리고 교류를 더 증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약속을 했었는데 그대로 이제 진전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북한 매체에서도 옥류관 주방장을 등장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냉면이라는 게 뭐 우리도 지금 뭐 한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남북 교류의 어떤 상징적인 하나의 장면일 테고 그래서 아마 북한 매체에서 더욱 부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니 이재명 기자, 근데 이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고 옛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옥류관 주방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할 때 뭐 냉면을 드시고 가셨는데 라는 존칭은 기대도 안 해요. 그냥 평범하게 옥류관에 와서 냉면 먹고 갈 때는 언제고 라고만 말했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했듯이 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X 먹고 간다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뭐 진중권 전 교수는 뭐 문 대통령 위에 옥류관 주방장이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데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저 표현이야 지금 뭐 거의 북한 매체에서는 지난 4일 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이후에 거의 경쟁적으로 누가 더 막말을 더 귀에 쏙쏙 꽂히게 하느냐 거의 뭐 이런 경쟁을 하듯이 각종 담화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뭐 옥류관 주방장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뭐 이제 다음은 뭐 옥류관 주방장 주방 보조도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뭐 정보본까지 나서서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에 이제 왜 이렇게까지 올리느냐 이걸 다시 한번 좀 우리 당국도 좀 반드시 좀 전략적으로 판단할 쉽게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대북전단 삐라 문제를 김여정 부부장이 들고 나왔지만 그리고 즉각 우리가 그 삐라에 대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걸 금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얘기한 것처럼 NSC가 열려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지만 결국 오히려 돌아온 건 더 뭐 옥류관 주방장 욕설까지 포함해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믿지 못하겠다. 이미 우리는 결별하고 끝났고 오히려 더 강한 군사적 도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호언 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쪽제비에 독사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도발 강도와 도발 시기만 남은 거지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미 김여정 같은 경우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무너뜨리는 예.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치 2008년도에 저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시키고 그리고 2018년도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것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비핵화의 상징적 장면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서 물리적으로 폭발해서 어떻게 보면 남북 교류 협력의 결별을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파탄을 선언하는 그런 것을 세계적으로 과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진짜 도발 강도와 시기만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과연 시나리오별로 굉장히 예.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옥류관 주방장이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을 했습니다. 자, 그때 그 옥류관 오찬이 어땠길래 이 주방장이 이렇게 욕설을 하고 있는 건지 그때 그 장면도 저희들이 준비해봤습니다. 두 가지 장면을 꼽았습니다.
옥류관 오찬. 바로 이랬던 분위기였어요. 자, 지금 사진 영상도 보셨지만 굉장히 분위기 좋았다. 그때 옥류관에선 점점점.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옥류관 오찬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었다라고 남북 모두 얘기했던 그 오찬이었어요. 리설주가 이렇게 얘기했죠. 판문점 만찬에선 제 옆에 임 실장이 앉았는데, 임종석 실장이요. 냉면이 너무 맛있다고 두 그릇 뚝딱 먹었다. 그런데 오늘 임 실장 못 오셔서 섭섭하다. 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농담 건네면서 임종석이 두 그릇 먹었다. 임 실장 오늘 왜 안 왔냐? 섭섭하다. 아니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대담을 안 왔는데 오늘 주방장이 나서서 옥류관 냉면 어떻게 먹고 갔다. 쪽제비다 독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고는 됐었습니다. 그때 옥류관에서 두 번째 장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기업 총수들도 따라가서 같이 오찬 냉면 먹었는데 이른바 냉면 목구멍 발언이 나왔다라고 전해졌던 장소도 바로 저기였습니다. 리성건 조평통 당실위원장이 재계 총수들에게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면박 중에 이른바 이런 면박도 없었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의 그런 장소가 바로 옥류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옥류관 주방장의 욕설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최근 이 진 교수에 대한 청와대 참모들의 비판의 목소리 나왔잖아요. 그러나 진중권 교수가 옥류관 주방장한테도 찍소리 못하는 분들이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옥류관 주방장보다 서열이 낮다. 그러면서 그 밑에는 신동근 의원이 있고 그 밑에는 진중권 그냥 일반 백성이 있다. 내가 가장 서열이 낮다. 그러니까 옥류관 주방장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다. 라고 현 상황에 대해서 비꼈습니다. 윤태곤 시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른바 이 옥류관 주방장 욕설. 옥류관이라는 건 아까 이재명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상징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그 앞에 개성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 북한에서 옥류관의 냉면 기계를 개성까지 공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면발을 뽑아가지고 예. 바로 우리한테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종석 실장 두 그릇이나 먹었다는 거. 뭐 북한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 경제 지원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성의를 표현하고 자기들이 내놓을 수 있는 또 한국 사람들이 남측에서 되게 좋아하고 반응이 좋은 것이 옥류관이라는 그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성의, 또 남측은 호응이 좋았던 거. 그 상징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아프지 않겠냐.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화났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거고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상한 소리도 3번, 4번 들으니까 면역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가 또 진중권 교수의 저런 말 같은 경우는 뭐 민주사회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걸 우리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북한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는데, 근데 그럼 그 다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NSC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은 딱히 지금 대응할 게 없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도 막말로 받아칠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갑자기 뭔가를 제안한다고 해서 북측이 옳다구나 하고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니들이 더 맛있게 먹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또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북미 관계 이런 문제일 텐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그다음 인종 갈등, 나아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빨간불 들어온 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북한이 오히려 긴장 강도를 높였을 때 더 강경책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도 지금 답답한 것은 북한의 저런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카드를 내놓기가 마뜩찮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진중권 교수 얘기했듯이 변함무 변호사님, 옥류관 주방장한테는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화기애애했었던 옥류관 오찬이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리성건 냉면 목공원 발언 때도 네. 우리 정부가 대응 안 했잖아요. 거기서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죠. 뭐 잠깐 딴 얘기로 가면 국회 내에서는 야당에 대해서는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다. 18석 다 여당에서 상임위원장 가질 수도 있다. 충분히 기다려줬다라고 3일의 시간을 줬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게 험한 말을 하더라도 좀 진위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봐야 된다. 인내심 갖고 설득해야 된다라고 다 얘기들을 하고 계시죠.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한없이 관대하고 따뜻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조금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도대체 왜 저렇게 북한에서만 저자세와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이제 국민들도 이제 상당히 좀
자긍심 내지는 좀 자존심 많이 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뭐 어떤 소리 하나 못하고 그냥 또 이해해주고 그 자체가 뭐 대화를 하자라 하나의 제스처다. 그거 사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미국이 나쁜 거다. 조금 납득이 좀 잘 안 가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백관양보에서 그냥 기분 나쁜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지금 이 문제부터는 실질적인 국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안보의 위험 문제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기분 나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얼마 들은지 아십니까? 우리 돈 100억 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왔을 정도예요. 100억 들인 남북사무소. 2년 만에 형체도 없이 김여정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행동은 분이한다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개성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일부가 97억 개보수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대북제재 위반 논란까지 감수해가며 우리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세운 우리 자산입니다. 2005년 신축 비용 80억보다 개보수 비용이 더 많다라고 오늘 조선일보는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자산이에요.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한번 보실까요? 자, 얼마나 멋있게 잘 지었잖아요. 우리 자산입니다. 짓는데 80억, 개보수 하는데 97억. 동합 얼마입니까? 200억 육박입니다. 이거를 지금 김여정이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물리적인 안보 위협입니다. 이 질문 그래서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하 전 대변인께 드리려고 아껴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도 윤태곤 시장 말처럼 그냥 뭐 나쁜 소리, 황당한 소리도 3번 들으면 괜찮다. 무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는 사람이 우리 측 200억 가까이 든 예산, 우리 돈을 들여서 지은 우리 건물을 향해서 물리적으로 없애겠다라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당시에도 2년 전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저 개보수할 때 사실은 국회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8천만 원이 선이에요. 근데 그게 무려 100억 가까이 돼서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렇게 써도 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리모델링 그다음에 재개설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소위 말하는 편의상적 정상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정상 간에 합의가 된 공동의 자산일 수 있고 공동의 합의 사항인데 저거를 마치 자기들 물건인 것처럼 마음대로 그냥 형체도 없이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청와대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물론 우리 자산에 대한 그 손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군사행동까지도 하겠다고 위협을 보내고 있는데 이건 우리 국민들을 향한 위협이죠.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NSC 밤에 화상회의 겨우 열어가지고 아무 브리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과연 왜 저럴까 뭐 이해가 안 간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 안보실 NSC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속수무책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청와대가 저렇게 만들어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조짐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청와대 안보실 과연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전 기사를 몇 면을 썼는데요. 이게 보면은 애초에 사실은 지금 3실체제로 청와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 안보실, 정책실로 되어 있는데 예. 과연 이 3실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비중이 똑같은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예. 소위 편하게 그 정권의 실세 라인이라고 뭐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정무 라인이 너무 많은 정책 라인과 안보 라인을 오히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정무 라인이 너무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서 정무 라인에 지침이 없으니까 안보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런 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무기력한 상황으로 가 있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많은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제대로 분석이 돼서 이 안에서 열띤 토론이 있어서 최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이 나오느냐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무 라인과 안보 라인이 너무 많은 이 예. 권한의 갭이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오늘 동아일보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디선가 안보 라인이 과연 뭐 하고 있는 건가라고 질책하는 안에서 서로 삿대질하고 총질하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요즘이 굉장히 이상한 거라 오늘 마침 6.15 남북공동성명 20주년인데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인
수석 보좌관 회의가 오늘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어떤 지침을 좀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좀 더 열띤 토론과 정확한 분석과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박정하 대변인 개인 의견이고 앞서 발언들도 패널들 개인 의견인데 전제로 드리고 자 개인적 견해요. 청와대 계셨잖아요. 제 개인적 견해. 청와대 문 열고 들어갔다가 청와대 문 닫고 나왔잖아요. 임기 내내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이쯤 되면 우리 측 자산에 대한 북한의 물리적 공격이 협박처럼 나왔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보실장이 그냥 평소처럼 주재하는 게 맞습니까? NSC. 저는 당연히 대통령이 이미 이전부터 전단 문제가 처음에 시작이 돼서 김영우 부부장이 얘기를 했을 부터 한두 번 정도 대통령께서 직접 NSC를 주재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매일은 아니어도 하루 이틀 걸러서 상임회의는 계속 이루어지면서 정보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청와대를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남북의 공동자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측에 막대한 돈이 들었잖아요. 우리 영토와 우리 자산과 연결된 곳에 향한 북한의 물리적인 공격을 협박용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NSC 열어서 우리 군을 남북 공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저쪽에서 무너뜨리지 못하게 철통같이 지켜야 하는 둥의 어떤 대안이라도 NSC에서 논의가 되고 국민들에게 최소한 브리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성으로 들어가서 군대가 지킬 수는 없겠죠. 사실 뭐 그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인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 인원도 다 뺀 건데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북한이 공공연하게 지금 뭐 비참하게 무너뜨리겠다 얘기를 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에도 우리 측 자산이 있는데 북한에게 몰수당한 바 있고 금강산 관각대도 우리 측 건물과 부동산이 북한에게 압류당한 적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교류협력이라는 게 이렇게 북한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꿀 때마다 사실 그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교류협력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상황인데 지금 북한은 어떻게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북 전단부터 시작된 담화가 긴장감을 계속 끌어올려서 미국이 11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작이 지난해 2월 달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비핵화 어떤 담판을 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을 박쳐 나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굉장히 추락을 했는데 그 뒤로 사실 북한 이렇다 할 아무런 이제 소득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점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북한이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돌파구를 선택한 게 결국 미국 대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비핵화 협상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올해 11월까지 계속 긴장 국면을 높여야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북한의 몸값을 더 높여야만 다시 협상에 나올 거다 이런 계산 속에서 하는 건데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여정이 얘기한 첫 번째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겠다 이렇게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전에 박정하 대변인 속수무책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여기서 바로 강경한 입장을 내기도 사실 만만치는 않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북한의 자산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만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NSC 상임위 열고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도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 수 있고 또 오늘 대통령 메시지가 있는데 자 우리 정부가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북한이 도발한다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기와 강도의 문제일 뿐 반드시 계속 끌어올리겠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 여권에서는 평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민주당에서 플랜카드를 걸었던데 6.15 남북 공동성명 20주년을 맞춰서 건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평화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써있던 것 같은데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힘이죠. 힘이 없는 평화는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키울 것이냐 그건 반드시 강대강 충돌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이렇게 우리가 국제사회 속에서 어떻게 북한을 계속 관리해낼 것이냐 그 어떤 전략을 좀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여당과 함께 좀 공유하고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 분명히 듭니다.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개소식 당시 리성건과 우리 측 조명근 통일부 장관의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에 산실이 되고자 합니다.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14 정상선언의 이행 방안과 신경제 구상에 대한 공동 연구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네. 저도 청와대 출입했었거든요. 맞아요. 옥류관에서 냉면도 먹어본 사람입니다. 오늘은 뭐 거의 청와대 특집이네요. 근데 저는 아까 김빈랭카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NSC 주지 안 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격과 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뭐 저쪽에서는 계속 김여정, 이성권, 뭐 주방장 이런 담화인데 우리 대통령이 나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는 더 낮은 단계에서 나가고 뭐 오늘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언급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왜냐하면은 갑자기 북한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루틴한 일정 속에서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 정도니까 뭔가 이제 어느 정도의 언급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고민이 많을 건데 제가 생각한 건 이렇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빨리 이런저런 반응을 보이면은 북이 더 신날 수도 있을 거예요. 찌르니까 찔리는구나라고 해서 계속 더 찌를 수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답답하게 만드는 거 필요할 수 있고 그것도 전략이다. 예. 그리고 대신에 어느 선을 넘어서면은 이건 뭐 안 된다라는 정도의 언급은 할 수가 있겠죠. 그 대책도 세워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건 대체는 당연하게 있을 것이고 어제 NSC 회의 때도 합참의장이 참석했다고 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것도 시그널이라고 봐요. 북한에서는 이 회의에 누가 참석했을까 이제 봤을 건데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약간 답답하다기보다 좀 네. 제안 같은 게 이럴 때 저는 좀 야당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북을 향해서. 향해가지고 우리 대통령 비판해도 우리가 비판하지 니들이 왜 이러냐 라는 식으로 세게 하면은 저는 연락사무소에 그만하 가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솔직히 여당 의원들도 할 말이 없어질 것이고 예. 속으로 좀 청와대에서도 고마워할 것이고 이럴 뭐 그런 때. 게 이제 말하자면 전략적 역할 분담 아니겠습니까? 예. 다양한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서재현 부대. 예. 정말로 만약에 북한이 김여정의 협박용이 아니라고 하니까 북한이 부지를 제공했고 우리 측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형체도 없이 무너뜨린다면 폭파시킨다면 네.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 100억이라는 게 세금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윤태권 시장님 말씀처럼 그 야당의 역할보다는요. 제가 사실은 그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대구에서 민주당 생활하게 되면 이게 막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를 왜 자꾸 주장하냐고 하는데 저는 자유를 제일 중요시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선거 때 계속 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뭐 평화라든지 남북 문제가 사실은 뭐 진보 혹은 뭐 문재인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정쟁, 뭐 보수 진영 뭐 다 떠나서 이건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자꾸 삐라 관련해서 내용에 너무 우리가 몰입하다 보니까 서로 정쟁의 요소 해석에 분분하듯이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뭐 옥류관 주방장이 했다는 것은 주방장이 시켜서 했겠죠. 거기서 그 위에 지시 없이 그 이야기한지 다 알고 있으면 이것을 주민들을 이용해서 선전하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100억이 들어간 공동연락사무소를 이렇게 폭파시킨다고 해서 우리 돈의 100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사무소를 어떤 그 가정이 있을 때 폭파하겠다고 한다면 정말로 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에 있는 것인지 대화를 원하는 것인지 그 한번 좀 더 그 이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배경을 한번 고려를 해서 예. 지금 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70년대죠.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7.4 공동선언 하면서 이것이 그 앞서 있던 정부에 계속 이렇게 평화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고 어떻게 문재인 정부 한번 잘해보나 지켜보는 차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만약에 북한이 경고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노한 변호사님. 예. 근데 사실 저는 공동연락사무소에 100억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북한이 파기할 경우 큰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 점보다는 공동연락사무소의 상징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금강산 시설에다가 개성공단 시설도 수백억 원이 들어갔고 거긴 하지만 북한이 강제적으로 자산 몰수하고 재산상 피해는 큽니다. 근데 공동연락사무소라는 것은 그 국가 간에 서로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바로 전 단계에 설립하는 것이고 일종의 너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상징성이 대단히 큰 거거든요. 이걸로 없애겠다라는 거는 더 이상 남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단순히 100억에 대한 손실이 아니라 북한이 더 이상 한국과는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 앞으로 다시 예전과 같이 냉전 시대로 돌아가서 단절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안보와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혹여 높아심에 다시 한번 정정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 땅에 북한이 토지를
제공하고 북한 땅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건설 비용을 대해서 건립한 건물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이건 남북의 공동의 자산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의 공동 자산인 그 건물을 북한이 마음대로 폭파시킨다 안 한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다시 한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꾹꾹 눌러 쓴 창녕일기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10살 소녀가 부모에게 목줄이 채워지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각종 물리적인 고문과 학대를 받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가까스로 탈출한 사연이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관련된, 그 소녀와 관련된 또 다른 새로운 전말이 나왔습니다. 일단 학대를 가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의붓아버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 어린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딸한테 죄책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폭행 계기가 있습니까? 좀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따님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이 의붓아버지가 끔찍한 고문과 학대를 10살 딸에게 가했다는 것은 이미 지난주에도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버지는 경찰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처를 호소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 선처를 바란다. 지난주까지 이 아버지 내 딸처럼 여겨서 딸 아이 잘 되라고 훈육을 한 것이다 라고 변명하지 않았던가요? 이제 와서 선처를 바란다 라고 말이 바뀐 겁니다.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시인했습니다. 정도가 심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잘 모른다라고 발뺌했고 일부만 시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차 트렁크에서 학대를 가했던 범행 도구도 발견이 된 상황이에요. 이 씨는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선처를 바란다고요, 변호사 변호사님? 그러면 선처해줍니까?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가 돼야 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해 얼마나 피해가 회복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될 텐데 일단 가해자 자체가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뭐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선처를 해줄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피해 아동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사과를 했었고 피해 아동을 위해서 본인이 무엇을 했었는지 또한 이제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소상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했는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런 상황에서는 될 수 있지는 않겠죠. 앞으로 아동의 진술에 따라서 이제 피해 상황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고 관련 증거에 따라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선처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소녀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학대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의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소녀의 일기장이 발견이 됐어요. A양의 일기장 여러 권을 확보했습니다. 그 학대 받으면서도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었던 10살 딸이 자신들의 이복 형제들도 그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기를 꾸준히 썼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기장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가가 이 기사의 주제의식이긴 한데 그 주제의식보다도 이 소녀가 일기를 써내려갔을 그 심정이 어땠을까가 부모의 마음으로 더 와닿아서 이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평정심 있는 마음으로 읽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일기 내용을 경찰이 분석 중인데 그것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꾸준히 작성했다는 거예요. 일기장에 학대 사실을 기록했다면 학대 증거물이 될 수 있다. 계보 학대 정황 구체적인 파악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 박정환 대변인 이 엄마 아빠가 정말 나빠요. 잠시 얘기는 나눠보겠지만 친모는 왜 친딸에게 이 목줄을 채우느냐 경찰이 캐묻자 강아지 놀이했다라고 얘기했고 이 아버지는 내 딸같이 여겼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 선처를 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소녀가 일기를 써내려갔을 때 엄마에게 목줄이 채워졌다. 아빠에게 심하게 얻어맞았다. 그 딸의 심정이 어땠을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아이의 일기장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이 겪었던 심정이나 뭐
계부, 친모의 뭐 학대 과정이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이제 9살이잖아요. 성인이 아닌 상황에서 아마 어쩌면은 그 교육기관, 뭐 유치원을 다녔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유치원이나 학교나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숙제하듯이 일기를 썼을 개연성도 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일기는 이미 부모도 보고 선생님도 보고 본인이 자기의 심정과는 상관없이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 썼을 개연성도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많은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더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솔직히 진짜 상황을 내가 그냥 아무런 거짓 없이 이 상상 없이 그냥 일기를 썼다면 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는 아마 그걸 보는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자기가 뭔가의 상황을 또 가공해서 썼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좀 봤습니다만은 추정입니다만 추정이는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그 저 조사해 오는 기관들한테 뭐 동생들을 잘 돌보고 있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보호기관이 잘못했다고 지적은 했습니다만 아마 일기장에도 나 동생들 참 아끼고 있었고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뭐 이렇게 정말 그냥 거짓의 일기를 썼을 개연성이 또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좋은 단서가 나오기를 그러니까 계부가 엄마가 학대한 좋은 단서가 나오기를 좀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이마저도 그렇군요. 자신의 진짜 얘기를 쓰지 않았을 개연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에 더 마음이 사실은 아픕니다. 친모가 목줄을 왜 학대잖아요. 학대. 목줄을 외쳐준다니까 강아지 놀이를. 아이 말도 안 되는 게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얘기 나왔을 때 뭐 친모가 혹여 뭐 병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만은 맘카페 글 같은 거 올린 거 보면 전혀 그런 정황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사가 들어오니까 뭐 베란다에서 목줄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강아지 놀이를 했다?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나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강아지를 처음 해라라고 아이한테 얘기한 걸 강아지 놀이라고 표현한 건지 저렇게 언니가 저러고 있는 거를 애들이 보게끔 해서 동생들이 보게끔 해서 이게 강아지 놀이라고 표현을 한 건지 저는 두 가지 개인성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엄마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강아지 놀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급박한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놀이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난 도대체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선처를 요구했다는 아버지나 강아지 놀이를 했다라고 말하는 어머니나 이해가 안 되는 건 매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도 오늘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정말로 그 4층 옥상에서 지붕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서 탈출을 했는데도 이 어머니는 태연하게 맘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도 엄마는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자, 이 글 말고 사진부터 보여주세요. 자, 이게 친모로 추정되는 분이 맘카페에 올린 사진과 글입니다. 오리털 패딩 2벌 팔아요 라며 교환하자라고 옷 사진을 올립니다. 2벌 연년생 아기들이 입었어요. 패딩 점퍼, 노랑이는 110 정도, 빨강이는 12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컨 패딩으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시는 발걸음과 교환할게요. 흐흐흐. 이 글, 이재명 기자. 네. 아이가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탈출하고 나서 올린 걸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29일 아이가 목숨을 건 탈출을 했죠. 근데 저 맘카페에 저 글이 올라온 건 이달 1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사라지고 사흘이 지나서 올린 거다 그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맘카페에 그 이전 한 60건 정도의 글을 올린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60건 중에는 지금 첫 딸이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 낳은 딸이 아니고 나머지 세 딸이 또 있는데 둘째, 셋째, 넷째는 현재 이제 살고 있는 의붓 아버지 사이에 낳은 딸들인데 주로 60건 글 중에 대부분이 첫째 아이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와 그 첫째 아이가 목줄로 묶여 있던 그 베란다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하는 사진 등등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굉장히 가슴 아팠던 건 첫째 아이가 언급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아까 전에 보려고 했던 지난 2월 달에 올린 글입니다. 흘려주세요. 거기에 보면 제목이 나를 칭찬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를 용서한 것을 칭찬해요 라고 본인이 글을 올립니다. 그 글에 보면 첫째의 세 가지가 아주 큰 잘못을 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바로 아빠와 엄마, 동생 2명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안 하고 냉전 상태로 지냈는데 오늘 둘째, 셋째가 언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첫째를 용서해 줬다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보면 두 가지가 놀라운데 첫 번째 제가 놀라운 건 첫째가 어떤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피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피해자가 아빠, 엄마 그리고 동생 2명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첫째와 나머지 가족들을 분리하고 있다는 그런 정신 어떤 상태를 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싶고 이 글의 요지도 사실 첫째를 용서한 게 둘째, 셋째가 용서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에서 낳은 딸과 그리고 그 전에 낳은 딸을 굉장히 분리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분명히 이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알려진 거는 첫째 딸은 10대 후반에 미혼모로 낳은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딸들은 이제 지금 사는 남편과 낳아서 나중에 그 의탁 가정에 맡겼다가 다시 데려오는데 글쎄요 이제 지금 뭐 의붓 아버지가 선처해달라 이런 얘기들 그리고 엄마가 그냥 강아지 놀이를 했을 뿐이다 목줄 매달아 놓은 게 이런 얘기를 굉장히 공분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맘카페 글을 통해서 이 엄마가 굉장히 지금 뭐 정신질환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 올해 2월 달에 막내를 낳기 위해서 어떤 그 약을 복용을 중단하면서 오히려 더 심해졌다 상태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 굉장히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윤태경 시장님 예쁘잖아요. 딸아이 지금. 저도 아주 어린 아들 키우는데 어디 갔다가 어린이집이나 어디 갔다가 분명히 이 시간에는 4시면 와야 되는데 애가 안 와요. 10분, 20분, 30분만 돼도 내 일상이 손에 안 잡혀요. 제가 취재하고 있다가도 취재 현장에서도 손이 안 잡히고 방송하고 있다가도 방송에 손이 안 잡혀요. 그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인데 패딩 교환하자고 글 올린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은 이제 이중적 자아를 만들어 놓은 거겠죠. 남들한테 보일 때는 멀쩡하고 화목하고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잘 지낸다. 뭐 그 옥상에서 거품놀이 하는 거 옆집 사람들이 보고 아유 저 집 되게 화목한 집안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첫째에 대해 가지고 너만 없으면 더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식의 감정적 투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저분들은 아유 뭐라고 말도 하기 싫고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좀 제도적인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교육기관이 이제 온라인 수업되는 이 문제도 좀 심각한 문제긴 해요. 왜냐면은 평소에 이랬을 때는 아이가 학교 가면 탈출구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미운 자식인데 안 보이면 신경 안 쓰다가 오면 구박하는 시간이 줄잖아요. 근데 서로 미워하고 구박하면은 같이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미워지고 더 학대하고 그런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동네에서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희도 이제 애 유치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있는데 보육기관에서 뭐 전수조사를 한다. 안 나오고 있는 애들이 그렇군요.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학대가 없는지 그렇죠. 그런 이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일견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 전수조사라는 게 뭐 집에 와볼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부모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질문이라도 있으면은 조심하게 되겠지만은 뭔가 여기 코로나19가 계속한다라고 금방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를 생각해서 제도적인 모색을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태어난 맘카페 활동에 누리꾼들은 이렇게 그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글만 보면 멀쩡해 보여서 더 소름 끼친다. 첫째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온다. 마음 아프다. 친모가 올린 음식 사진에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다니 첫째는 먹지 못했겠죠.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서재부대 혹시 아이 키우십니까? 네, 저도 3살.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자녀를 키우고 뭐 안 키우고 떠나서 인간이라면 진짜 놀랄 일이고 용서의 단계를 지났다. 개인적으로는 뭐 용서를 해도 되게 재발할 것 같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도 친권 포기까지 좀 이렇게 뭐 법률적으로 잘 모르지만 해서 조금 이제는 확실히 좀 구분해서 분리시켜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 저도 맘카페 글하고 또 저 이제 친부모의 사진을 얼굴을 봤는데
정말 글이라든지 얼굴만 봤을 때 정말 우리 이웃인데요. 행동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이제 인간의 탈을 쓴 그 추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론에서 한 이 부분을 2번 정도 다뤘었잖아요. 근데 저는 참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중요했던 게 사실 이것이 저희도 그랬지만 다른 이슈에 어떻게 묻혀버릴 수도 있지만 언론에서 이것을 배경을 계속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더 깊숙하게 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행동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는 왜 이 아이나 이 부모가 이렇게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아니면 그 담당자에서 어떻게 보면 부실하고 책임져야 될 소지가 있는지 한번 좀 언론에서 좀 한번 그 취재도 한번 해보시고 더 나아가서 1년 뭐 3년 5년 지났을 때 이 가정 이 아이들이 또 어떻게 좀 사회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함께 또 잘 적응될 수 있을 것까지 조금 한번 책임감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가집니다. 그렇군요. 변호문 변호사님, 네. 상습 학대랑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한 거죠? 네, 발부되겠죠? 아마 뭐 워낙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어느 정도 처벌은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윤태곤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코로나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저도 집에서 10살짜리 딸아이 하나 있고 배우자는 전업주부인데도 너무 힘들어요. 이제 매일 애를 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가거나 유치원에 가거나 하면 어머님들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데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어머님들 영향을 넣고 특히나 전업주 같은 경우 혼자 다 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집사람들 주위에 얘기 들어보면은 이것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이 아동학대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어떤 엄마도 이런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된 거는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두 분의 말씀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신 거고, 이 범죄는 뭐 일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그렇죠. 그런 그건 분명하죠. 예, 정상적인 예, 가족들도 그럼요.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 더 심해질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분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하프 시간인데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프 3인방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우리 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군, 공군 가리지 않습니다. 얘기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한명숙 사건을 진상조사해야 한다라는 검찰 감찰부장의 발언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서 흑인이 경찰에 의해서 총격 사살되는 일이 또 발생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군 얘기인데 앞서 보듯이 북한이 이제 물리적인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과 공군에서 나란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먼저 해군. 현역 대위가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대 후반의 해군 A 대위가 1대1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착취 동영상 제작을 강요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보관한 혐의로 N번방 수법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경찰은 A 대위를 포함해서 다수의 가해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행 대상은 미성년자가 있는지 존재 여부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유포도 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A 대위 혐의에 대해서 일절 부인하고 있고 진술 거부권을 현재 행사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해군부터 이재명 기자. N번방과 상당히 유사한 사건이 N번방과 별개로 해군의 대위가 벌였다라는 게 주요 이슈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게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N번방을 조주빈과 같이 운영했던 게 군 일병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군 피의자는 처음으로 신상을 공개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휴대전화가 이제 다 반입이 돼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군 자체가 디지털 범죄에 또 다른 거기서 어떤 디지털 범죄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해군 대위가 또 한번 N번방과 똑같이 성착취 동영상을 단수 유통되어 제작했다 뭐 이런 이제 혐의를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본인은 이재명 기자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군대 다녀온 지 오래돼서 저희 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디지털 범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디지털 장비들이 군에서 그렇죠. 이제 휴대전화 같은 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물론 지금 아까 전에 해군 대위는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고 전혀 그런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서 좀 더 군 경찰에 좀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군 내에서 디지털 범죄가 아까 얘기했던 조주빈과 같이 공동 운영했던 게 육군 일병이었고
군에 들어와서도 계속 유통에 이렇게 관여를 했었고 이런 점을 봤을 때 군내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대안과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군에서도 지금 제작뿐이 아니라 소지만 해도 처벌하겠다 이런 이제 대책을 내놓은 상태고 또 1회만 적발돼도 뭐 강등 이상의 가중 처벌하겠다 이렇게 군이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래서 만약에 해군 대입 분야 연루자들이 또 있다 그러면 뭐 일벌백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공군입니다. 공군에는 어떤 일이 논란인 건지 함께 보시죠. 공군 사병의 황제 군 생활이 논란인 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신용 평가사 임원 아들 공군병사 A씨의 혐의가 68명이 같이 쓰는 생활관을 독차지했다. 주말에 부사관을 시켜서 빨랫감을 부대 바깥으로 내보냈다. 외출증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라는 등등의 의혹이 청원 게시판에 게시가 된 거예요. 네, 좀 이야기해볼게요. 예, 윤 시장님.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군이라는 게 저희도 이제 군대 다녀왔지만은 되게 힘든 점도 있지만은 장점도 있고 그리고 군에서 아무리 누구를 잘해줘봤자 조금 좋은 부대 보내주는 거지 예컨대 누구 아들이라고 해서 반찬 더 먹거나 무슨 빨래를 누가 해주거나 단체 기합 받을 때 슬쩍 쟤만 빠주거나 이럴 수가 없었던 게 군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의 장점으로 여겨졌던 것이 누구나 평등하다. 똑같이 고생한다라는 게 군의 그래도 몇 안 되는 장점이었는데 저건 참 저는 보다 처음 본 게 예컨대 이제 생활관 옛날에 내무실이라고 그러죠. 생활관 뭐 혼자 쓴다든지 무슨 빨래를 이 의혹에 따르면은 부사관이 모아가지고 간부한테 갖다 주고 저는 처음 봤어요. 아무리 그게 뭐 높은 뭐 어떤 쪽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딸은 아니죠. 아들로 해도 지금까지 나왔던 것이 좋은 부대로 뺐다. 이런 쪽으로 나왔던 거지. 뭐 방을 이제 혼자 쓰게 했다. 빨래를 이렇게 부사관이 보내줬다. 대통령 아들도 못 봤어요. 이런 거. 예. 지금 재력가의 아들의 특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라고도 오늘 중앙일보 보도하고 있는데 다만 단독으로 생활관 쓰는 거 맞고 빨랫감을 부대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도 맞다라고 중앙일보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다만 군 당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휘관 재량인지 단순 실제로 특혜가 있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단서는 붙였는데 뭐 더 확인할 게 있습니까? 확인할 게 없고 너무 놀랍죠. 사실 저도 뭐 2002년에 육군 소위로 갔을 때는 26, 낮아요. 병장 때는 사실 뭐 30살 정도.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 군이란 거는 평등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민주라든지 그런 뭐 다양성보다는 복종, 규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놀랬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생활관 독차지도 큰 충격인데 부사관이 그 이제 병장에 그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휘 체계에서 지시를 해서 빨래를 시켜야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이 역으로 이게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지금 최근에 또 안보 상황도 불안한데 야 이렇게까지 군에 대해서 이런 상태가 이렇게 또 선입견이 될 수 있는데 다행이라기보다는 저도 한 2주 전에 1주 전인가요 한번 보니까 해병대에서는 병장들이 이제 전역을 해야 되는데 부하 직원에게 좀 이제 그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못 가르쳤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자원에서 더 가르치고 전역하겠다는 좀 훈훈한 소식도 있으니까 이걸 군 전체로 또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공군 A 대대장은 갑질 의혹이 또 청원에 게시됐습니다. 자, 황제병사로 문제되고 있는 직속 부대의 비위를 추가적으로 폭로한다라고 글이 올라왔는데요. 대대장이 폭언, 갑질, 횡령의 의혹까지 있다. 상급 부대로부터 조사까지 받았고 비위가 상당수 사실로 드러났다. 황제병사로 문제된 부대들이 가장 가벼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라며 이의를 제기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 앞서 해군하고 공군의 문제 본 거는 지금 뭐 그 군내 기강 회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 이 건은 그 이제 소위 짬짬이까지도 이제 결부된 그 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동아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방공유도탄 사령부 제3여단 예하부대인 경기 화성의 모 부대 소속 A 대대장 전 중령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5개
영내 관사에 그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예. 직조 작업시키고 청소시키고 뭐 심지어는 군수품을 사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이거를 좀 감찰을 부대 내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엔 감찰하면서 구두경고로 끝났다는 거예요. 구두경고로 끝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을 그러니까 진실을 발설한 거죠. 진실을 조사 과정에서 얘기한 병사들을 다 지목해서 이 사람들한테 또 나쁜 그 불이익을 주는 보복을 했다는 했다는 거죠. 이래서 보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청와대에 이제 청원 게시를 한 건데 이건 앞서 우리 봤던 것처럼 군이 지금 6.25 이후 한 70년 가까이 전면전 없이 지내오면서 과연 이게 군조직인지 아니면 일반 회사 조직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강회의가 쭉 있어온 걸 봤는데 거기에다 여기는 군 내 특정 라인이 뭔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병사들이나 부사관들은 고생하더라도 이 일부 특정 라인을 통해서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조사 대충하고 구두경고 받고 또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 해당 부대에서 다시 국민청원을 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황이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고 우리 서부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우리 병사들, 군인들 지금 아직도 목숨을 걸고 국경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말 이건 그 조사 철저히 해서 일벌백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군 기강 제대로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앞서 봤지만 지금 북한이 하루라도 뭔 일을 할지 모르는 이런 그 상황에서 군 경계태서 해야 되고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장교와 병사들의 근무 태세일 텐데 이게 흐트러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아침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물론 이 의혹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상조사는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덧붙입니다. 두 번째 앞으로는요. 검찰 감찰부장이 한명숙 사건은 진상조사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인데 이 한동수 감찰부장은요. 검사 출신이 아닙니다. 판사 출신이고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마지막 날에 청와대에 재청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좀 써주세요. 조국 라인이죠. 조국 사람인 거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 끄는 사건이 됐다.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 사건 관련 기록이 모이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법 쪽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한국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런 반응. 감찰부장이 감찰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 중립과 보안은 안 지키는 감찰부장이라는 비판이 있고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 안팎에서 업무 관련 사안은 정식 공보 절차 거치고 개인적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인데 감찰부장으로서의 자격 의심스럽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 부장이 관여할 사안도 아니고 또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문제 있었다라고 예단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재명 기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최근 여권에서 정치권에서 대법원의 한명숙 유죄 판단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른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재조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믿지 않느냐라는 사회적 논란이 일었는데 검찰 내에서 이른바 조국 사람으로 꼽히는 감찰부장이 이 문제를 이렇게 SNS에 올리는 것이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논란을 조금 정리하면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이제 한만호 씨가 돈을 금품으로 건넸다는 한만호 씨가 나와 있었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이제 진술을 뒤집죠. 그러면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요구했고 또 증언을 연습시켰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만호 씨는 이미 위증으로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한 매체에서 한만호 씨와 교도소에서 같이 있었던 어떤 깜빵 동료라고 해야 될까요? 동료가 자신에게도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검찰이 뭐 이런 진정 사건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대검 감찰에다가 감찰을 참조로 찍어서 진정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검에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감찰부장의 지금 소관이 아니군요? 그래서 논쟁이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찰 개시권이 과연 총장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총장이 넘긴 거죠. 서울중앙지검 넘겼는데, 자, 감찰하라고 법무부가 보낸 거를 총장이 넘길 수 있느냐, 감찰 개시권이 총장에게 있느냐, 아니면 감찰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논쟁의 첫 번째인데, 사실 이건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찰을
만약에 총장이 감찰 개시권을 갖고 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감찰 입장에서는 총장이라든지 총장 측근들을 감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감찰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보다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검찰은 하나의 조직이 있는데 물론 조직 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충돌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오히려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 굉장히 건강하고 좀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하는데 하나의 검찰 내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데 문제제기가 오히려 외부에 제기되는 거죠. 그 문제가 막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감찰부장도 그러니까 이 한명천 총리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미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게 만든 건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매체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한 건데 그 문제 제기를 한 진영에서 하고 또 물론 이제 이분은 대구 감찰부장으로서 또 청와대 임명한 거기 때문에 뭐 한 진영의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조국 장관이 마지막으로 임명한 분이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 진영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사실 문제 제기라고 그러니까 서로 계속 핑퐁을 하면서 문제를 키워나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변함훈 변호사님, 이 논란에 대해서 여러 조가신분들은 한 부장이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내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한동수 감찰부장은 감찰 개시 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아니다. 그러면 감찰부장이 총장 어떻게 감찰하는 말이냐 안 되지 않느냐. 그걸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왜 이 문제에 있어서 감찰부장이 자신의 영역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예단을 미리 얘기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 정말 어디선가 감찰에 대한 진정서 접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재판과정에서 나왔던 서류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와서 당시 검사들이 강압적인 수사를 했는지 인권을 침해할 만한 여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수사의 단서가 왔다고 한다면 감찰하는 건 당연히 맞겠죠. 그것은 총장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감찰부장으로서 하는 고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야말로 공정성을 가지고 보안 사항을 지키면서 조용히 하면 되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어떤 예단을 드러내면서 이 사건 좀 이상한 것 같다. 감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상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예단을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밖에다가 그것도. 그렇죠. 그 민사 재판이라든가 형사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것이 절대 판사는 예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소송 중간하면서 이 사건은 원고가 이기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하는 즉시 회피 사유가 됩니다. 법원의 재판장께서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가 있으니까 재판장을 교체시켜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법원의 이사라든가 심판은 상당히 냉정한 입장을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찰부장이 이 사건 좀 이상하다, 감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밑에 감찰과 직원들은 우리 감찰부장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나올 때까지 털어야지 그 상황밖에 안 되겠죠.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뭔가 수사가 단서가 들어오고 감찰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감찰하셔서 결과를 보여주시면 되시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너무 큰 논란을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재명 기자 변호부 두 분의 개인 의견입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왜 우리가 극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좀 막 표현의 자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야기한 거는 검찰에서는 보안 사안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이 안 맞다라고 해서 이 행동에 불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한동수 부장님께서 말씀하실 의도는 한명숙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사가 안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재판하는 것인데 좀 어떻게 보면 한명숙 총리가 어떻게 보면 진보의 어떤 상징성의 인물인 것이고 또 임명 제청했을 때도 또 조국 장관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오해나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니까요.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말로만 거쳤을 때는 이제 부장을 떠나서 다른 분들도 이게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뭐 지금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저는 예. 저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이제 참모들하고 저런 회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페이스북에 쓴 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예. 한 전 총리 저 자리에다가 무슨 윤미향, 윤건영 이런 단어를 넣어가지고 다른 검찰이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났겠죠. 네, 뭐 사건 관련 기록이 모이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이 사건들을 가심없이 바라보고 있으면 믿고 싶다. 예컨대 뭐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거기에 대해서 현직 검찰 간부가 그렇게 말했다. A라고 하면서 안 되는 거는 B라고 해서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A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B라고 해서도 하면 안 된다. 근데 하나 좀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그 한 전 총리 사건이 일부 뭐 이미 법원에서도 증거로 썼던 그 진술을 갖고 진술 논란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자꾸 얘기를 해서 뭐
재조사라고 감찰을 하고 한다는 게 글쎄 저는 뭐 이게 아주 일개국민 한 사람부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자, 세 번째 악플인데요. 미국에서 또다시 경찰의 총에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시위가 조금 잦아드는 모양새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다시 점화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그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What's up, my man? Hey, sir. You right? So you're parked in the drive-thru line. You're blocking traffic here. You had about 1.5 drinks, but you don't remember what kind of drinks they were? No, sir. All right. I really don't. All right. I think you've had too much to drink to be driving.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for me. Here,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Hey, stop fighting! Stop fighting! Stop fighting! Stop fighting! You're gonna get tased! You're gonna get tased! Stop! 사건의 전말을 조금 소개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기자. 한 흑인 남성이 드라이브 스루 중간에 주차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가보니까 이 남성이 만취를 해서 운전할 상황이 아니었고 음주 신문 결과 음주가 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이 흑인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뺏어서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망을 한 거죠. 그렇죠. 처음에 이 흑인 남성은 이제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이제 술을 마신 것 같다. 그리고 바로 이제 체포에 들어가니까 약간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의 테이저건, 그 전기총이죠. 전기총을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달아나면서 이제 발사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바로 총을 꺼내서 3발을 발사했고 거기에 맞아서 이제 바로 숨졌는데 자, 논란이 이거 같습니다. 그 흑인 남성의 변호인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까지 테이저건을 두고 여러 위험 논란이 있을 때마다 테이저건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제압할 뿐이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근데 경찰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경찰이 총을 뽑아서 바로 그러니까 바로 총격을 할 만큼 그만큼 이제 긴박하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었냐 이게 논란의 쟁점인데 경찰은 처음에 부인을 했었는데 오히려 애틀랜타 시장이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경찰 서장이 이제 본인이 스스로 진을 물러나고 그다음에 방금 총격을 가했던 경찰은 해임하고 이제 이런 사태까지 온 건데 아시겠지만 이제 플로이드 사건 자체가 경찰이 과잉 진압 속에서 흑인이 너무 비참하게 숨졌다. 이게 이제 지금 흑인 시위에 발달된 건데 또 한 번 거의 비슷한 류의 사건이 벌어져서 그나마 지금 많은 이제 폭력 시위가 많이 잠잠해지고 사실 평화 시위 쪽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그 애틀랜타에서 그 사건이 나면서 다시 방화 이런 이제 약탈 이런 것들이 벌어져서 굉장히 미국 사회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저 사망한 흑인 남성이 분명 잘못한 것이 크네요. 예를 들어서 경찰의 테이저건을 뺏어서 달아나는 행위 자체도 잘못된 거고 애초에 술을 먹고 드라이브 스루 통로 중간에 차를 멈춰둔 것도 잘못된 거고 달아나면서 테이저건을 경찰에게 또 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범죄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플로이드도 범죄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당시에 이제 위조 화폐를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는 이제 다 있었던 건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이게 과잉이냐 아니면 적절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도 이제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종차별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백인이 범죄를 했을 때 그리고 유색 인종이 범죄를 했을 때 경찰의 대응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서 분명히 이제 흑인의 범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잉 진압이 아니냐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그러면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자를 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배경이 좀 봐야 되잖아요. 테이저건을 뺏겼잖아요, 이 경찰.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 영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인접이 드물어요. 쇼핑몰이나 공항이 아니라. 그러면 충분히 또 다시 제압을 할 수 있는데 감정이 섞여서 그 공권력을 남용한다면은 그 범죄자는 그러면 총으로 사용해야 되나? 이건 아닌 거죠, 사실은. 예, 논란이 좀 일 것으로 보여요. 애틀랜타, 또 마틴 루서 킹 목사님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앞으로 미국 상황은 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네 번째 이슈인데요. 일상의 위협이 된 코로나19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방역 조치도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특히 헬스장,
요가장, 크로스핏, 땀을 흘리며 여러 명과 운동을 하는 탁구장, 이 운동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츠웨이발 누적 확진자가 164명인 가운데 명성하우진, 프린서플, 어학원, 크로스핏, 블루라군, 고투 헬스장, 야키도리 주점 등등 2, 3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헬스장을 주변으로 확진이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피트니스 센터, 크로스핏 운동시설, 요가 학원 등등 각각 다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호흡이 가빠지면 운동하다가 마스크 벗는 일이 잦다. 특히 비말, 뭡니까? 침이나 땀이죠. 땀이 묻은 운동기구를 만지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원 대변인, 네.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피트니스 클럽과 크로스핏 학원 등 실내 운동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많이 나고 있어요. 이제 걱정인 건 뭐냐면 그동안 저희가 이제 굉장히 고강도의 거리두기를 해오고 있다가 민생 경제도 그렇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약간 이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일부에서 이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젊은 분들이 20, 30대에 있는 젊은 분들이 특히 운동 많이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잠복기 그다음에 무증상 상태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이게 이로 인해서 이제 N차 감염이 번져가면서 고연령층으로 좀 번져가고 있어서 매번 지금 이번 주말은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계속 최근 한 일주일간 50명 이상씩 확진자가 막 발생하는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저는 물론 민생 경제에 대한 걱정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 학교 가는 문제도 좀 걱정이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쯤에서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는 다중 집합 장소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이 질본에서 조금 조사를 해서 모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도나 아니면 지침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보면 이미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긴장이 이완돼서 놀이공원이나 아니면 유원지 이런 데 굉장히 집객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코로나가 우리가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확산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다중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집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좀 질본에서 좀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랑구 헬스클럽과 중랑구 크로스핏 학원, 영등포구의 피트니스 클럽과 영등포구의 에어로빅 학원 등등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현재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곳에서 이재명 기자 확진된 여성이 피트니스 클럽에서 확진된 여성이 마스크를 벗고 러닝머신을 뛰었던 것으로 지금 역학 조사 결과 확인이 됐어요. 땀이 났겠죠? 마스크를 벗고 거친 숨을 쉬었겠죠? 그럼 옆에 있는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은 지금 위험해진 거죠? 그렇죠. 지금 운동기구만 같이 사용해도 얼마든지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방역당국의 얘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거리두기를 하면서 야외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되면서 그나마 헬스장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그래도 이렇게 숨통을 트이는 공간이었을 텐데 사실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운동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겠죠. 예.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헬스장이 또 하나의 확진 어떤 전파에 하나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수도권이 굉장히 비상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2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한 지역에서 벌어진 것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대유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특히 긴장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지금 오늘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속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37명 정도가 됐는데 수도권이 25명이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계속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전파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방역당국이 추적이 불가능한 얘기고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언제 어디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 모두가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마스크 쓰기 등 꼭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기자 얘기했던 변함 변호사님, 이 확진된 여성이 운동을 하다가 마스크를 벗었단 말이에요. 이 여성이 왜 운동을 하다 마스크를 벗었냐라고 탓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지만 애초에 애시당초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위에서 어떻게 마스크를 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까지 가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또 K방역 얘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느 정도 방역이 잘 돼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또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전혀 자각 증상을 못 느꼈을 테니까 뭐 내가 문제가 있었겠느냐라고 좀 약간 안이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식 선언할 때까지는 마지막 상황까지 계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스스로 개인 위생에 철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 2, 3할로 인터넷 라방에서는 오늘의 주제, 청와대 안보실은 뭐하나? 라는 주제로 청와대에 계셨었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재명 전 청와대 출입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2, 3할로에도 많이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